2023학년도 대입부터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됩니다. 자격 요건도 강화되는데 그 내용과 과제 집중 취재했습니다. 국내로 마약을 몰래 들여와 판 태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타민으로 위장했는데 그 양이 15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강력한 규제 속에 전주 신도심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소 주춤합니다. 하지만 재건축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면서 다시 우려에 오고 있습니다. 가급적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리스트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전주에도 관련 상점들이 하나 되고 있습니다. 14K에서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6명입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까지 31만 6천여 명이 맞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뒤 사망 사례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는 사망과 접종 사이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백신 접종 뒤 사망한 사례들과 접종과의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 지난 6일까지 사망한 8명 모두 접종 후 급격히 사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 않았고 다른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환자분께서는 뇌혈관계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을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어서 기저질환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 같은 날이나 같은 기관 접종자들을 확인한 결과 중증 이상 사례가 없었다며 백신 자체 이상이나 접종 과정상 오류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 가운데 절반은 부검이 진행 중이라며 부검이 끝나면 추가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뒤 모두 31만 6천여 명이 백신을 접종했고 이상 반응이 의심돼 신고한 사례는 3,900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98%가 두통과 근육통 같이 자연적인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여부는 이번 주쯤 심의할 거라며 접종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국내 변이 바이러스도 20건이 추가 확인됐는데 지금까지는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확산 위험이 여전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 감소하긴 했지만 정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규 집단 발생 21건 가운데 9건이 가족 지인 모임이었고 봄맞이 여행과 모임 증가가 우려된다며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전북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례 2건을 분석한 결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잠정 판단했습니다. 조사반은 의료일지 등의 자료를 근거로 사망 당시 예방접종 뒤 이상 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고 기저질환 악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북에서는 요양시설과 코로나19 치료 의료진 등 대상자 18,000여 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한편 최근 연쇄 감염이 발생한 전주 모 피트니스 센터 관련해서는 자가격리 중이던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군산 미군기지 소속 미 군무원이 자가격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군 측이 국내 방역 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군산의 미 공군 제8 전투비행단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모든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산 미군기지 지휘관들이 나서 군산시 보건소 등 국내 보건당국과 협조하면서 모든 직원이 자가격리 규정을 철저히 따를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는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방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지역 인재 선발이 의무화됩니다. 지역 인재 선발은 그동안 권고에 그쳐 강제성이 없었는데요. 지역 인재 자격 요건도 강화됩니다. 어떻게 바뀌고 과제는 무엇인지 안태성, 안승길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지방의대와 약학, 간호계열 대학, 그리고 의학, 법학 전문 대학원은 오는 2023년부터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선발해야 합니다. 그동안 모집 비율을 정해 권고하던 걸 강제 규정으로 바꾼 건데 의무 선발 비율은 시행령에 새로 담기로 했습니다. 인기 학과를 찾아 지방대에 몰리는 수도권 출신 학생들의 비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게다가 수도권에서 온 졸업자 상당수가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면서 이탈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남아서 우리 지역으로 해서 졸업을 하고 봉사를 할 수 있는, 또 지역으로 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틀이 또 패러다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법이 갖는 그런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자격 요건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지역 인재 자격이 주어졌지만 올해 초등학교 6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오는 2028 학년도부터는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합니다. 또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에는 해당 학교가 있는 지역에 반드시 거주해야 지역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로스쿨 등 전문 대학원은 해당 지역의 지방대를 졸업하면 지역 인재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학생들의 입학 기회가 그만큼 넓어지는 셈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방의학대 신입생의 최소 30%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도록 권고했습니다. 실제 잘 지켜졌을까? 원광대 치의학과의 경우 지난 5년 내내 권고 기준을 밑돌았고 심지어 2019년에는 15.5%로 가장 낮았습니다. 같은 해 의대 역시 20%대에 머물렀습니다. 우석대학대는 최근 30% 선을 간신히 맞췄고 한의대는 지난해 기준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역인재 선발 실적이 우수한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도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선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 평가 등의 관련 내용을 반영을 해서 권고안보다 높은 50%가량을 지역 인재로 뽑아온 전북대 의대. 수도권 출신 상산고 학생들이 지역 인재 혜택을 독점하는 걸 막기 위해 지역 인재 자격 요건에 부모가 함께 전북에 거주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지난해 전북 소재 고교 졸업자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곧바로 타 지역 출신 상산고 졸업생들의 응시가 이어졌고 지역 인재 75명 중 3분의 1인 25명이 다른 지역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을 빼고 모두 상산고 졸업생입니다. 전북대는 곧바로 다시 요건을 강화했고 올해 지역 인재 합격자 가운데는 타 지역 출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역 인재 요건이 강화되는 오는 2028년 이전까지는 상산고를 비롯해 수도권 출신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지방의대와 약대 등의 지역 인재로 진학하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원래 제도의 취지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역 학생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어떻게 보면 뺏어가는 이런 현실이 그동안 계속돼 왔어요. 이 제도는 우리나라 전체의 균형 발전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거든요. 코로나19로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드러나자 2023년까지 의대 정원의 70%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기로 한 부산대나 이미 지역 인재 비율이 80%를 넘어선 동아대 사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역 인재들이 나고 자란 곳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과 교육당국의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전북을 찾아 균형 발전 없인 미래가 없다며 지역에서 세운 계획을 국가 기본발전 방향에 반영하고 현안 해결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새만금과 전주, 혁신도시 등 지역 특화 기능을 연계한 메가시티를 기반으로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와 개방형 경제의 중심지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특위 차원에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물량 배정, 혁신도시 지역 인재 비율 확대 등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며 민주당이 나서 지역 소멸과 균형 발전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친일파 118명, 일제잔재 131곳.
전라북도가 지역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식민지 잔재를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올해가 광복 76주년이지만 전라북도 차원의 조사가 이뤄진 건 처음인데요. 오늘부터 나흘 동안 친일 잔재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기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우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관료와 지주 등 유력 인사들의 연회가 열렸던 취양정. 자신의 회갑을 기념해 이곳을 세우고 스스로를 드높인 박기수는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전북지사를 지낸 아들 박영철까지 대를 이어 부와 명예를 누렸는데 이들 부자의 묘는 당시 막강했던 권세를 보여줍니다. 일제 고등문관 시험을 통과해 평생을 고위검사로 산 최대교. 법조 사면 중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위안부 강제징용을 고발하고 독립을 외친 이들을 기소해 징역을 받게 한 사실이 드러난 반민족 인사이기도 합니다.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리고도 여전히 공적만 부각돼 있던 가운데 옛 전주지방법원과 검찰청 자리에 추진되던 법조 사면 로파크 건립은 그의 친일 행적이 논란이 돼 사업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법조 사면이라는 것이 빠지고 이 학문이 친일파로 약간 문제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간 김문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혀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하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은 법무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 같아요. 이처럼 당시 행적이 확인된 전북 출신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모두 118명. 해방 이후 처음 이뤄진 전라북도의 친일 잔재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직업별로는 독립군을 체포하고 고문하는 데 부역한 경찰이 41명으로 가장 많고 관료와 일제 자문기관인 중추원, 사법 등의 순입니다. 일제가 남긴 수탈의 흔적 등 131곳도 친일 잔재로 기록했는데 전주와 군산 등 도내 전역에 분포돼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작업에 있어서 국가와 지자체가 지금까지 소홀해 왔습니다, 사실. 중장기 과제를 설정하고 분야별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기존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보고서, 친일 인명사전과 비교해 새로운 사료 발굴이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늦게나마 기록과 반성의 토대가 마련된 만큼 지역 내 식민 잔재 청산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암 발병이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김수웅 의원 등은 장전마을 옛 비료공장 현장에서 환경피해 치유회복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하고 원인 물질로 지목된 담뱃잎 찌꺼기를 제공한 KTNG가 공식 사과 등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에는 민사조정에 진정성 있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고 현장 설명을 한 익산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자리를 치유회복센터로 만들려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계십니다. 이 사업이 연구 영역에 따라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KTNG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과에 이어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치솟던 전주 신도심 아파트값이 최근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뒤 거래가 끊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구도심 아파트값이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승신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을 전용 면적 117제곱미터 거래가가 11억 원을 기록해 투기 논란이 일었던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2월부터 전세 외에 매매는 거래가 또 끊겼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뒤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 눈치 싸움이 계속되면서 거래 절벽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사정은 단기간에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전주의 다른 신도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위적으로 그동안 외지인들이나 이상공세대, 법인, 임대사업자들이 가격을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너무 올랐다는 그런 심리 때문에 지난달 전주 지역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같은 달 전북 지역 전체 아파트값은 0.13%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주 지역 아파트값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취득세가 적은 1억 원 미만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매매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수요자들이 그간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지은 지 10년 안팎의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면서 역시 가격이 상승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른바 키맞춤 현상입니다. 그 기존의 신규 택지 개발 지구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 좀 키 맞추기 식으로 지금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준신축 4, 5억대 위주로 좀 가격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에 서민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전주 지역 아파트값. 언제나 거품이 꺼지고 제자리를 찾을지 우려가 큽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1차 정부 합동 조사 결과가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 국토부와 LH 직원 2만 3천여 명이 1차 조사 대상인데 정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즉시 수사를 의뢰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합동조사반은 지난주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LH 직원 2만 3천여 명입니다. 여기에 배우자와 친족 등 직계가족을 포함하면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선 급한 대로 국토부와 LH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3기 신도시 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 작업이 진행 중인데 3기 신도시가 발표되기 5년 전인 2013년 12월 거래 내역까지 검증하고 있습니다. 의심 거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국가수사본부에 설치 예정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될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2차 조사의 범위와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보다 투기 의혹 관련자가 많을 경우 조사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고 만약 관련 인원이 적을 경우 부실 조사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명 시흥 신도시에서 일부 드러난 LH 직원들의 실명 투자와 별도로 차명이나 법인 명의의 투자를 어떻게 가려낼지도 향후 조사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는 업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 내부 정보 제공자뿐만 아니라 정보를 받은 사람까지 처벌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제안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투기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국토부 등 공공주택사업기관 종사자에 대한 투기 여부 검증 시스템 구축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경찰이 국내로 마약을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태국인 일당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마약을 태국 현지에서 파는 비타민인 것처럼 위장해 세관을 속였습니다. 그 양만 150억 원어치입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로폰 4.88kg과 환각성분을 섞어 만든 신종 마약 7,600알입니다. 경찰이 태국인 마약 조직에게서 압수한 것들인데 시가로 따지면 150억 원어치입니다. 모두 국제 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됐습니다. 과일이 그려진 박스를 열어보니 태국에서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물에 타먹는 비타민 포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비타민이 아닌 필로폰입니다. 30g 정도를 담아놨는데 1,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불법 체류 태국인 7명은 조직적으로 마약을 판매했습니다. 배달부터 거래 장소 물색, 돈 세탁까지 각자 역할을 맡아 움직였습니다. 경기와 충청, 호남권으로 나눠 지역별 판매상을 따로 두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5kg, 신종 마약 10,000개를 밀반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태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유통됐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지역 판매책이라든지 일반 투약자들에 대한 수사를 현재 검거된 사람들에 대한 여죄 수사를 통해서 2018년 600명 정도였던 국내 외국인 마약 사범은 지난해 1,400여 명으로 3년 사이 2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오늘 113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산재 승인 판정을 받은 직업군에 여성 노동자가 집중돼 있고 올해 1월 여성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포인트 하락해 여성 노동자 59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들이 불안정한 고용과 위험한 업무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여성의 노동을 필수 노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로 인해 이 세계가 유지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더 이상 여성의 노동으로 버텨온 K방역과 안전한 사회는 가능하지 않다고 밝히는 바이다. 이제야 드러난 여성 노동의 가치를 이제라도 제대로 인정받는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성, 그중에서도 더 사회적 약자로 여겨지는 이주 여성들의 삶은 어떨까요? 전북에 사는 이주 여성을 연결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이제니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니라고 합니다. 네, 한국에 와서 산 지 6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됐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중국 유학 갔을 때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북 이주 여성 상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러시아에서는 여성의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또 러시아에서 성평등 인식은 네.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러시아에서는 세계 여성의 날은 한국과 달리 큰 명절이고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무조건 잘 해줘야 하는 날로 인식돼 있어 선물과 꽃을 주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들이 와이프들에게 아침 식사도 준비하고 이날에 집안일도 다 해주고 저녁에는 레스토랑 가서 데이트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게 꽃을 주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선물도 해줍니다. 네, 연결이 잠시 고르지 못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여성의 날이 공휴일이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성, 특히 이주 여성으로 사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또 어떤 편견과 마주하며 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도 이주 여성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자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한국에 와서 넉넉하게 살려고 왔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회 진출보다는 단순히 집안일하고 아기를 돌보주는 역할로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이주 여성들이 하는 일차이 아직도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주 여성들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또는 사회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이주 여성들에 대한 편견을 깨고 그다음에 인식을 개선하려면 저는 한국 국민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유치원이나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 교육을 진행되고 있는데 저의 생각에는 어린이하고 청소년들보다 성인들 대상으로 교육이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이 성매매 업소가 남아있는 전주 선호송동 예술촌을 찾아 여성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홍 위원장은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여성 인권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테이블 한 개가 전부인 작은 커피 가게 안이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이곳이 손님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데는 커피 맛이 좋다는 것 외에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을 0, 즉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친환경 캠페인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친환경 소재로 해서 그 컵이랑 빨대랑 이런 거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일회용품 사용하는 거에서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개인의 그 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이 많다 보니까. 지난 2020년 1월 문을 연 이 커피 전문점은 매장에서 제공하는 컵과 빨대 등을 버려지는 사탕수수나 밀집 섬유소로 만들어진 것들만 사용합니다. 땅에 묻히고 나서 180일 이내에 미생물에 의해 자연에서 생분해되고 소각 시에도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이런 플라스틱이 많은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좀 더 환경적인 제품을 보여주는 것도 이 아이가 자라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단가가 기존 플라스틱 용기보다 2~3배나 비싸지만 개인의 이득을 위해 환경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운영 철학입니다. 텀블러나 머그잔 등 개인 컵을 이용하면 500원 상당의 할인제를 적용하여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친환경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줍니다. 네,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좋습니다. 여기서 뭘 컵에다 가져가게 되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버릴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편합니다. 창업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강 대표의 이런 노력은 직원은 물론 교육생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제 건강도 그렇지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환경 호르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런 부분들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일회용 제품을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재활용 용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환경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과 콩 등 곡물을 파는 이 가게도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손님이 직접 용기를 가져오거나 보증금 500원으로 소분 용기 또는 면 보자기 등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쓰레기 양을 줄여가는 겁니다. 제로웨이스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쓰레기를 이제 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줄이는 거예요. 이랬었을 때 비로소 이제 마음에 와닿으시면서 이제 한 번 오신 분들이 계속 오시고 이런 것 같아요. 진짜 흔하지는 않은 가게 형식이라고 생각해요. 동네마다 생기고 주변마다 생겨서 더 익숙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쇼핑과 배달 음식 이용이 늘면서 일회용 쓰레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요즘. 환경을 위하는 일이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습관이 큰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는 전주 제로 웨이스트 가게들. 지역에서 이런 매장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아직은 미미하지만 이게 자발적으로 전체적인 지역사회의 운동, 제로웨이스트라는 운동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용기 있게 실천하는 가게, 그리고 그 선택에 기꺼이 동참하는 시민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환경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려는 작은 움직임의 물결이 단단히 퍼져나가길 희망해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난 뒤 첫 공식 회의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는데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힘을 실으면서도 신중함을 강조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올해가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 해라며 개혁 안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방향성도 분명히 했습니다.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검찰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수청 추진 과정에서의 과속을 경계하란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많은 권한이 주어진 경찰에는 수사 지휘 역량을 빠르게 키울 것을 주문했습니다.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 수사 체계를 확립하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권력기관들 사이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특히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개혁 안착을 두고 정치권에선 속도 조절론 등 다양한 해석이 나왔지만 정작 청와대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원칙은 유지하되 잡음은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올해 주요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인상률이 최고 19.6%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손해보험 주요 4사의 실손보험 인상률은 상품 유형에 따라 평균 11.9%에서 19.6%에 달했습니다. 2009년 9월까지 팔린 1세대 구실손보험의 인상률이 보험사별로 평균 17.5%에서 19.6%로 가장 높았고 이후 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 실손보험은 각사가 평균 11.9%에서 13.9% 올렸습니다. 19.6%의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곳은 삼성화재였습니다. 실손보험료는 3년에서 5년 단위의 갱신 주기가 돌아올 때마다 인상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고지서를 보고 느끼는 체감 인상률은 50%가 넘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정읍 내장사에서 수행하던 승려가 대웅전에 불을 지른 것과 관련해 범행 동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피의자인 50대 승려는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셨고 취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는 석 달 전 내장사에 들어와 수행승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토로한 진술은 있지만 사찰 내에서 불화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님들이 갈등을 겪었는지도 이번 방화 사건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진은 이에 대해 내장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5일 저녁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뒤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6분쯤 김제의 한 여관 2층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해당 여관에는 주인 외에 숙박객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나 고민되시죠? 하루 사이에도 기온차가 커서 입고 벗기 편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만큼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봄볕이 오르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더욱 짙어지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또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고 아침 기온은 오늘만큼 낮아지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군산 11도, 전주와 정읍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내륙은 아침 기온 대부분 1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비가 오더라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 이민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 속 할머니는 손자에게 숨어 있는 것이 더 위험하고 무서운 거라고 말합니다. 숨은 편견과 차별, 한국에서 뿌리내리며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특히 여성이라는 이름까지 안고 사는 이주 여성들. 어디에서 살든 모든 여성들이 차별과 편견 없이 지내길 바랍니다.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